안녕하세요. 경상남도의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산을 즐기며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할머니란 호칭은 별로 안 좋아해서 아줌마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유쾌한 복수극이랍니다. 그럼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죠. 고향 함안에서 태어나 쭉 자랐어요. 도시 구경 한번 못하고 평생 이곳에서만 살았답니다. 우리 동네는 소싸움으로 특히 이름난 곳이었죠.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투우장에 자주 따라갔었어요. 풀만 뜯어먹는 소들이 그렇게 힘이 센 게 너무 신기했죠. 보는 내내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짜릿하고 재밌었답니다. 소싸움 구경도 좋아했지만 소고기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가끔 식탁에 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눈이 뒤집혔죠. 부모님 것까지 제가 싹 다 해치우곤 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철없이 굴었던 것 같네요. 중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을 때였어요. 부모님께서 학비될 형편이 안 된다며 일찍 농사일을 배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학교 갈 방법을 고민했답니다. 중학교 정문에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걸 본 순간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씨름부 선수는 학비 전액 면제에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체격도 크고 힘도 남들보다 센 편이라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테스트에 도전해 봤습니다. 처음 삿발을 잡고 중학교 언니와 씨름 한 판을 했는데 제가 안다리를 걸어 쉽게 잡아뜨렸어요. 그걸 본 씨름부 코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씨름 천재는 처음이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싸움꾼이라고. 합격! 우리 학교 들어와라. 등록금은 안 내도 돼. 훈련비도 모두 공짜다. 정말요? 아싸! 나도 중학교에 다닐 수 있다. 저는 깡충깡충 뛰는 해피스텝으로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부모님께 씨름부에 합격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전해드렸죠. 부모님은 당연히 놀란 눈으로 보셨고 공짜라면 얼마든지 학교에 다니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경상도에 있는 중학교 씨름 선수들과 많은 시합을 해서 쉽게 이기며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답니다. 고등학교까지 씨름으로 공짜로 잘 다녔는데 안타깝게도 대학은 돈이 들어가서 씨름을 관뒀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이만하면 많은 걸 이룬 것 같아 추억으로 삼기로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제가 소고기를 남들보다 아주 많이 좋아해서 정육하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너머로 저의 스승이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 허허 웃으며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네가 발골을 해보겠다고? 어린 게 겁이 없구나. 그래, 한번 해보거라. 한번 해보고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아차려보란 말이야. 네,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던데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발골 칼자루를 잡고 쓱쓱 소의 뼈와 살을 분리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쉽게 발골이 되더군요. 그래서 더 빨리 작업하려고 칼을 하나 더 집어들어서 양손으로 순식간에 발골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뒤로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천재가 나타났다. 정육의 천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술자가 내 제자였다니 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시작부터 나를 뛰어넘었어. 넌 우리 마을의 보석이다. 저는 그냥 빨리 발골해서 소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골한 것뿐이에요. 스승님, 그럼 다 발랐으니까 고기 먹어도 되나요? 먹거라. 모두 다 먹거라. 너는 평생 소고기를 공짜로 주겠노라. 오 기적 같은 아이를 저의 제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저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정육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정육점에 매일 사람들이 발골하는 걸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답니다. 양손에 발골칼을 들고 소 한 마리를 순식간에 해체하니 박수갈채는 쏟아졌고 제가 발골한 고기를 서로 사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정육점은 시장에서 가장 잘 버는 가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
닭, 오리 등을 화려하게 토막내는 걸 보면 손님들이 눈, 코, 입을 벌리며 달려들었네요. 저는 십수년을 정육사로 일하다가 곧 저만의 가게를 가지게 되었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시장에서 재벌 사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발골쇼를 보여주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고기를 사갔죠. 하지만 완벽한 기술이 있던 저에게도 흠이 있었으니 제 나이 40이 될 때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제 외모가 여리여리한 여자들과는 완전히 상반됐으니 관심을 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용가리 통뼈의 근육질이어서 한 대 맞을까봐 무서웠는지 고기를 살 때 빼고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생 혼자 사는가 싶었는데 제 옆 가게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상인이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떡집을 차린 그 남자는 나이가 저와 동갑이었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장사를 하며 정이 들긴 했는데 그이가 저의 발골쇼를 보고 침을 흘리며 반해버려서 아주 짧은 연애를 하고 살림을 합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저의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집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 남편이 평생의 은인이라며 우스갯소리까지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결혼까지 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경사가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제 나이 41살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그때부터 애지중지하며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무시하고 정육일을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배가 조금 나오자 몸이 무겁고 힘들어서 잠시 가게 문을 닫기로 했어요. 남편의 조언대로 태교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전국에서 정육사들이 모여 발골 대회를 펼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찾아와 그 대회에 제가 꼭 나가야 한다며 조언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정육사가 모여 발골 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네가 참가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야 한다. 1등에게 소 2마리를 준다고도 했다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스승님? 소 2마리요? 그러면 우리 뱃속에 아기가 2달 동안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좋아요. 나가겠어요. 제가 전국 최고의 발골 기술자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어요. 옳거니 드디어 때가 왔어. 우리 마을이 전국을 휩쓸어버린 날이 왔다고. 저는 몸이 무거워서 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상금으로 소 2마리를 준다고 하니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회는 부산에서 열렸어요. 수백 명의 정육사가 칼을 갈며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칼 따위는 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스승님이 준비해준 칼을 받아 자리에 서서 대회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대회가 시작되는 호각 소리가 들려왔고 모든 참가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발골칼로 소의 뼈를 분리하며 부위별로 썰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준비해준 칼이 손잡이에서 빠져버렸어요. 정육사로 일하며 칼이 손잡이에서 빠진 경우는 처음이었죠. 심판은 칼을 바꾸는 건 반칙이라며 저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의 갈비를 맨손으로 뽑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뽑혀라. 갈비야. 제가 손으로 발골을 시작했더니 다른 참가자들이 입을 벌리며 감탄하더군요. 아니, 저 여자는 소문보다 무섭군. 맨손으로 갈비를 뽑아내다니. 이런 젠장. 난 여기서 포기해야겠어. 저 여자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저게 사람이야. 맨손으로 발골을 하고 있다니. 정육사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위인이 나타났어. 모두 저기 봐. 우리 모두 저 여자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참가자들은 동작을 멈추고 모두 저를 구경하며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이 발골을 멈춘 이유는 제가 모든 발골을 끝냈기 때문이었어요. 다 끝냈어. 심판. 나 발골을 끝냈어요. 제 목청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심판은 우승 트로피를 건네줬습니다. 전국에서 온 정육사들은 저와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겠다고 줄을 섰답니다. 이윽고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저에게 주더군요. 저는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소를 타고 한 바퀴 돌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래서 전 만삭인 배를 안고 소등에 올라타서 경기장을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올라탄 소가 발정난 암소였는데 흥분을 해서 미쳐 날뛰며 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저는 배를 부여잡고 고통의 신음을 뱉으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구급차가 와서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제 아기가 위험하다며 바로 제왕절개로 꺼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제 아기를 꼭 살려달라며 분만실로 들어가 제왕절개를 해서 딸아이를 꺼냈답니다. 다행히 응애에 응애 우는 소리를 내며 딸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산모인 저도 무사했어요. 제가 발굴대회 우승한 날 딸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저는 겹경사가 생긴 거라 생각하며 소에서 떨어진 걸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딸의 행동이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가 봤어요. 7살인데 말도 거의 하지 않는 데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말이죠. 저는 다른 애들보다 느리게 성장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지적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발굴대회 날이 떠올랐습니다. 소에서 떨어지는 사고와 제왕절개로 딸을 꺼낸 기억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 딸은 저 때문에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자책하며 오랜 시간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탓이 아니라며 끝없이 위로했어요. 그리고 지적장애가 무슨 큰일이냐며 몸 건강히 사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했죠. 그 이에 수없이 많은 위로를 받은 덕에 자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부족한 딸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특수학교에 보내 열심히 뒷바라지했고 하루 세끼 정성껏 차려서 먹였답니다. 딸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7살의 지능이어서 늘 제 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육점에서 일할 때 딸을 옆에 두고 했어요. 제가 발골하는 걸 구경하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고기를 포장해주고 돈을 받기도 하면서 말이죠. 세월은 흘러 제 나이 60이 되었고 딸아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고기 발골하는 게 힘에 부쳐서 직원을 두고 했어요. 또 딸아이를 쉼없이 돌봐야 해서 온몸이 힘들어서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남편은 이제 그만 가게를 접고 자기 혼자 떡 장사를 하며 먹고 살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정육점을 닫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힘이 닿는 데까지 장사할 생각이었습니다. 훗날 저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딸아이에게 평생 먹고 살 돈을 남겨줘야 했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육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딸아이와 같은 특수학교를 다녔던 남자친구와 모친이 들러주었어요. 아이고, 미숙이 엄마, 아직 장사하고 있었네요. 반가워요. 상우 엄마, 이게 얼마만이에요. 어머나, 우리 상우가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어. 상우야, 너 되게 멋지다. 상우도 제 딸과 같이 지능이 낮아서 말은 잘 못했어요. 미숙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우입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호냐, 상우야, 고기 줄게. 우리 상우, 올해 몇 살이니? 하나, 둘, 셋, 30살입니다. 아이고, 잘하네. 우리 미숙이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하네. 그렇습니다. 상우가 빨개진 얼굴로 대답하자 제 딸아이도 발그레진 얼굴과 눈을 가리더군요. 그리고 상우 엄마와 안부 인사를 더 나누고 고기를 전해주며 다음에 또 오라고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음 날에도 찾아왔답니다.
상우 엄마가 말하기 제 딸과 상우를 이어주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미숙 엄마, 우리 애들 이어주면 안 될까요? 미숙이가 내 며느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우랑 미숙이랑 결혼을요? 아니, 둘이 어떻게 살아요? 알다시피 둘 다 어린애 수준인데 가능하겠어요? 아, 왜 안 되겠어요? 제가 데리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미숙이한테 의사를 물어봐요. 난 미숙이를 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거 참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 대답을 못하겠네. 일단 돌아가세요. 미숙이한테 물어보기나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확인했지만 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 나 결혼 안 시켜줄 거야? 상우랑 결혼하고 싶어. 뭐라고? 미수가, 너 상우랑 결혼하고 싶다고? 너 그때 아줌마랑 엄마랑 하는 말 들었어? 응, 들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봐? 나 결혼해서 아기 낳고 싶어. 미수가, 그건 안 돼. 미숙이가 결혼하면 엄마랑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나 여보라고 부르고 싶고, 뽀뽀도 해보고 싶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운 거야? 몰라. 나 결혼시켜줘. 결혼할래. 딸아이가 이렇게 뭘 하고 싶다고 때를 쓰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연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시집을 가야겠다며 고집을 부렸답니다. 이에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요즘은 지적 장애인들도 결혼하고 그래. 미숙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로 보이겠지만 알 건 다 안다고. 나한테도 상우랑 결혼하고 싶다고 수십 번을 말했다니까. 여보, 우리가 평생 끼고 살려는 건 우리 욕심이야. 그러니까 결혼시켜주자. 아니, 당신까지 왜 그래? 몸만 어른이지 아직도 아기라고. 게다가 시집살이 해야 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고? 상우 부모님은 나도 잘 알아. 매주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후원까지 하는 사람들이야. 돈도 많은 데다 집도 커서 미숙이가 살기 좋을 거라고. 당신이 걱정하는 거 아는데 이젠 미숙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모르겠어. 미숙이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은 것 같기는 한데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 상우 엄마가 매일같이 상우를 데리고 와서 미숙이와 놀게 했습니다. 상우와 딸아이는 천생연분으로 보일 만큼 다정하게 잘 놀았고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제 눈에 보이더군요. 그래서 전 마음을 돌려 미숙이를 시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우 엄마한테 당부의 말을 했어요. 상우 엄마,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내 딸 친딸처럼 아껴주세요. 절대 우리 애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 그럼 우리 애들 결혼시키자는 말이에요? 잘 생각하셨어요. 미숙 엄마. 아니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들보다 미숙이를 귀하게 여길 거예요. 약속한다고요. 또 우리가 2년 정도 데리고 살다가 좋은 집으로 분가시킬게요. 그때가 되면 사돈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면 될 겁니다. 알았어요. 제가 당부한 걸 잘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애들 결혼시킵시다. 저는 딸에게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뒤 양가 식구들이 야외에서 작게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딸아이는 그동안 봐왔던 미소 중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저에겐 아기였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눈물로 딸아이를 시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정육점에 출근을 하니 많이 외롭더군요. 딸아이가 제잘제잘거리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무치게 허전했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찾아가려고 전화를 걸면 재밌게 놀고 있으니 오지 말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행복하면 엄마를 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많이 섭섭하면서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사돈 내외의 배려로 이 주일에 한 번씩은 딸아이를 저희 품에 보내줬어요. 그럼 저는 잘 먹고 있는 딸이지만 더 많이 먹이려고 고기를 많이 주었고 먹고 싶은 말을 한꺼번에 물어
딸애가 쉴 새 없이 떠들게 했답니다. 미숙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정이 되고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딸아이의 빈자리가 익숙해졌습니다. 딸애가 시집가고 처음 맞는 생일에 시댁에서 먼저 파티를 하고 저희 집으로 혼자 왔어요. 저는 미역국과 딸이 좋아하는 육회 비빔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가 고팠는지 딸애가 허겁지겁 먹더군요. 미수가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을게. 어이구,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네. 잠깐. 그러고 보니 우리 딸 살이 많이 빠졌네. 미수가 시엄마가 밥 안 줘? 아, 아니, 밥 잘 줘. 그런데 난 엄마 밥이 좋아. 그래서 많이 먹을 거야. 그런 거야? 그래. 많이 많이 먹고 살 좀 쪄야겠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줄 선물을 건네줬습니다. 미숙이는 활짝 웃으며 포장지를 곱게 뜯었고 상자를 열었답니다. 제가 짜잔하고 흥을 돋았는데 딸의 얼굴이 시무룩하더군요. 미숙아, 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네잎 클로버 목걸이야. 미숙이가 좋아하는 금이라고. 나 목걸이 싫어. 네잎 클로버도 싫어. 응? 미숙아, 너 목걸이 좋아했잖아. 결혼 전에는 목걸이 가게만 지나가면 사족을 못 쓰고 사달라고 졸라댔잖아. 기억 안 나. 나 이젠 목걸이 싫다. 시엄마가 주는 목걸이를 매일 차서 꼴도 보기 싫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돈이 목걸이를 많이 사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배를 두둑하게 채우고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든 딸아이를 내려다보았는데 시댁에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2주에 한 번씩 본다는 게 몹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니 하는 수 없이 딸을 보내려고 깨웠습니다. 미수가, 일어나. 이제 그만 남편한테 가야지. 미수가. 그러자 딸아이는 잠꼬대를 시작하더군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목걸이 싫어요. 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곱씹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다음 잠꼬대를 이어서 했습니다. 왈왈, 왈왈. 나 잘할게. 잘했으니까 밥 주세요. 배고파요. 시엄마, 시아빠. 나도 밥 먹을래요. 개 짖는 소리와 밥 달라는 잠꼬대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딸아이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미수가, 일어나봐. 너 일어나봐. 나 졸려. 엄마, 왜 불러? 미수가, 너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니? 너 잠꼬대 하는 거 들었어. 시부모님이 널 괴롭히기라도 한 거야? 제 물음에 딸아이는 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들더군요. 아니, 시엄마, 시아빠, 남편 다 잘해줘. 모두 모두 날 사랑해. 그래? 그럼 악몽을 꾼 거야? 몰라. 나도. 엄마, 나 집에 갈래. 시집에 가서 남편이랑 뽀뽀할 거야. 딸이 아무렇지 않게 별일 없다고 말해서 시댁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대문 앞에 안사돈이 나와 있어 인사를 건넸어요. 사돈, 뭐하러 나와 계셨어요? 뭐하러라니요? 내 딸이 오는데 당연히 마중 나와 있어야지요. 저와 안사돈이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딸아이는 자기 시모 눈도 못 마주치고 손발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떠냐고 물어봤어요. 미수가 왜 이렇게 떨어? 추운 거야? 아니, 그냥 몸이 떨린 거야. 엄마, 나 집에 갈게. 딸이 제 손을 놓더니 사돈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시모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자 사돈이 그만 돌아가라고 인사하더군요. 사돈, 그만 가보세요. 오늘 미숙이가 사돈과 시간을 보내고 와서 저한테 반감이 생겼나 봅니다. 가끔 이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저녁 맛있게 먹이고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돈. 고마워요. 그럼 가볼게요. 미수가, 엄마 갈게. 딸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그리고 등을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꼭 누가
제 발목에 돌덩이를 매달아 놓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전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 시댁에서 딸이 잘 지내는지 얼굴을 보고 떠나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사돈집 대문을 올라가서 몰래 넘어갔고 자세를 죽여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딸의 해맑은 미소만 보면 곧장 돌아갈 생각이었죠. 이윽고 창가에 다다랐고 사돈집의 넓은 거실, 아니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모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딸아이는 거실 구석에 있는 계집 안에 무릎 꿇고 앉아 있더군요. 목에는 개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네잎클로버 모양의 방울이 목 가운데 달려 있었죠. 제가 준 목걸이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동영상 버튼을 누르고 상황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이윽고 사돈 내외가 깔깔거리며 딸아이를 조롱하기 시작했답니다. 에이, 미수가 예쁘게 짖으면 시아빠가 사탕 줄게. 나 밥 먹고 와서 배 안 고파요. 사탕 먹기 싫어요. 이게 제대로 돌았네. 야, 당장 짖지 못해? 너 저녁밥 굶겨버린다. 아, 알았어요. 밥 굶기지 마요. 짖을게요. 왈왈, 왈왈. 잘했죠? 아니, 목소리가 경쾌하지가 않아.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짖어. 그러자 딸아이는 개 짖는 소리를 이어서 하더군요. 그때 제 가슴은 무너지고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을 데려다가 개 목걸이를 채우고 개처럼 짖게 하다니요. 천인공노할 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개 짖는 소리를 실컷 내자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야, 똥개야. 물걸레 가지고 바닥 닦아. 내 발로 기어서 빡빡 닦아. 네, 시엄마. 깨끗이 닦을게요. 딸아이는 네잎클로버의 방울 소리를 딸랑딸랑 내면서 내 발로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물걸레질을 했습니다. 안사돈은 딸아이의 개 목걸이를 잡고 이곳저곳 끌고 다니며 청소를 시켰어요. 이윽고 청소를 마친 딸아이가 거실 구석에 있는 개집에 들어가더군요. 이젠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어 동영상을 끄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잠겨있는 현관문에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기자 펑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문은 힘없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저는 신발을 신은 채 사돈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먼저 계집에 앉아있는 딸아이를 꺼내서 개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끊어버렸습니다. 당신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딸을 감히 계집에 넣고 개 취급을 해. 이러고도 니들이 사람 새끼라고 할 수 있어? 그러자 두 사람은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이 깔깔 실컷 웃다가 대답했어요. 미숙이는 집 지키는데 딱이죠. 머슴을 집 지키는 개로 놨는데 뭐가 잘못됐쇼?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니들 내 딸을 이렇게 괴롭히고 가지고 놀려고 니들 아들하고 결혼시킨 거야? 아니, 우리가 괴롭히기 뭘 괴롭혔다는 거야? 수준에 맞게 대우를 해준 거라고. 수준에 맞은 대우라고? 너희들은 나한테 모든 걸 걸렸는데 왜 그렇게 당당하지? 이봐, 미숙 엄마. 우리가 장애인 후원단체 큰손이야. 당신이 나가서 뭐라 하든 당신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니들이 한 짓을 모두 핸드폰으로 찍었어. 이걸 경찰에 넘길 텐데 그래도 겁이 나지 않는 거야? 아, 일을 크게 만드네. 얘들아, 다 나와라. 안사돈이 소리치자 여러 방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들이 걸어 나오더군요. 사돈 내외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었나 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돈집이 직원들의 숙소로도 쓰였답니다. 여하튼 많은 남자들이 저와 딸 주변을 에워싸더니 몸을 풀고 있더군요. 안사돈이 좋게 말할 때 핸드폰을 놓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들을 모두 가만두지 않기로 했어요. 갈비뼈가 몇 개냐? 나 정육점 한다. 갈비뼈 빼고 저 미친년 지금 뭐라는 거냐? 야, 저것들 조져. 그리고 핸드폰 빼앗아. 행동 개시. 저는 딸아이를 제 등 뒤에 세우고 달려드는 덩치들이 던지는 주먹을 피하며 손끝으로 갈비뼈 사이를 슥슥 찔렀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며 바닥을 기게 되었죠. 그리고 덩치를 하나씩 잡아서 씨름 기술인 바깥다리 후리기를 하며 바닥에 찍어버렸습니다. 쾅 소리가 나며 대리석 바닥에 금이 하나둘씩 갔답니다. 덩치 6을 모두 씨름 기술로 금세 바닥은 대리석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사돈 내외는 그제야 분위기 파악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경고의 말을 한 번 더 해줬어요. 내 딸에게 개목걸이를 채우고 청소를 시켰지. 왼손은 충청도 쪽으로, 오른손은 경상도 쪽으로 보낼 건가? 이 가여운 것이 내가 걱정할까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너희 둘은 내일을 위해 사니? 난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 년이 얼마나 살벌한지 똑똑히 보여줄게. 너희 둘은 오늘 갈비뼈 빼고 모조리 씹힌다. 그리고 바닥에 자빠져 기절한 덩치들을 밟고 점프해서 사돈의 얼굴에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코가 주저앉으며 쌍코피가 흘러내렸죠. 크게 놀란 사돈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바로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천장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발골의 신, 말자야. 안 돼.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번쩍 든 사돈을 바닥을 향해 내리며 무릎으로 갈비뼈를 빡 소리가 나게 찍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고통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안사돈을 잡아 혼내주려고 했는데 베란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더군요.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유리창 문을 두들겼습니다. 나와라. 좋은 말 할 때 나오면 갈비뼈만 다치게 해줄게. 그게 아니면 네 년 온몸에 뼈를 다 발라버리겠어. 웃기시네. 미친 돼지. 황소, 연병할, 무식한 년아. 내 직원들이 다 여기로 오고 있어. 넌 이제 망했다고. 핸드폰 빼앗기는 거로 끝나지 않아. 그래? 그럼 알 수 없지. 내가 직접 유리를 깨부셔야겠어. 주먹을 꽉 쥐고 유리창을 한번 쳤더니 살짝 흔들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같은 곳을 연달아 주먹질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깨지는 거야? 빡! 엄청 질기네. 빡! 제가 주먹질을 아무리 해도 유리문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안사돈이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너 이제 됐어. 내 부하들이 다 여기로 몰려오고 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주먹질을 마구마구 했습니다. 그리고 곧 유리가 번개 모양으로 심하게 금이 갔습니다. 이에 유리 너머에 하얗게 질린 안사돈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직 한 방 남았다. 빡! 마지막 주먹을 날리자 유리문이 와장창창 소리를 내며 깨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사돈은 바닥에 앉아 소리쳤어요. 오지마 오지마 사이코패스 정신병자녀나 말자가 괴물로 만들었지. 내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으니 말이야. 그럼 간다. 갈비뼈 빼고 모조리 씹어줄게. 저는 사돈의 발목을 잡고 투포안을 던지듯 있는 힘껏 들어올려 천장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의 머리가 베란다 천장에 박히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발목을 붙잡고 거실로 끌고 와서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면상의 주먹을 사정없이 때려버렸습니다. 어느새 기절한 안사돈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어서 두년놈의 허리띠를 잡고 수평으로 들어올려 벽에 머리를 밟게 했어요. 제아의 종을 울리듯이 말이죠. 쿠앙쿠앙 소리가 울려 터지며 집이 흔들거렸죠. 그러다 곧 고통의 신음이 터져나오며 사돈 내외가 제발 그만하라고 빌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이만하면 충분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미숙이를 괴롭힌 거에 비하면 너무 과한 복수 아니요? 그만합시다. 제발 우리를 내려달라고요. 아직 한 방 남았다. 두년놈을 동시에 벽에 머리를 박아버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니들이 뭘 해야지? 합의금 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더 맞은 데다 집까지 부서졌어. 우리가 손해지만 합의금 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틀렸어. 너희 내 딸에게 사과를 해야 해. 자, 빌어. 두년놈은 대충 미안하다고 말했다가
저의 따귀질에 자세를 고쳐 무릎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수가. 우리가 널 개 취급한 거 사과한다. 됐지? 이제 그만하고 끝낼 거지? 아니, 너희 둘도 개목걸이를 차. 지금 당장. 사돈 내외는 재빠르게 내 발로 기어서 딸아이가 찾던 개목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비용이 있었는지 2개를 가지고 와서 각자의 목에 채웠답니다. 저는 개목걸이 줄 2개를 손에 잡고 말했습니다. 아주 크게 지져.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이씨, 왈, 더 크게. 왈, 와, 우. 이제 내 발로 기어서 내 딸 다리 사이를 지나가. 개처럼 네 발로 기어가라고. 미수가 다리 살짝 벌려볼래? 이것들이 너한테 못된 짓 한 거 똑같이 되돌려주는 거야. 재밌겠다. 시엄마, 시아빠, 빨리 내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 야호, 두년놈은 인상을 팍 쓰고 있었지만 제 명령대로 딸아이 가랑이 사이를 지나다녔습니다. 아주 여러 번 말이죠. 그리고는 마지막 굴욕을 주려고 주방에 있던 게사료를 들고 와서 바닥에 여러 개 던졌습니다. 배고프지? 그거 먹어. 아니, 서돈. 이건 너무하잖아. 게사료를 어떻게 먹어? 입으로. 손대지 말고 입으로 집어먹어. 아이, 내가 마음이 넓어서 먹어준다. 여보, 뭐해? 먼저 먹어봐. 이거 못 먹겠어. 왜 이렇게 기름진 거야? 맛은 아무 맛도 안 나. 제가 강하게 쳐다봤더니 두년놈은 게사료를 혓바닥으로 집어서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으로 많은 덩치들이 들어오자 사돈 내외 입에 미소가 생기더군요. 드디어 왔네. 니들 왜 이렇게 굼떠? 빨리 와서 이 늙은 년을 조져버려. 라이트 나우. 덩치들이 저에게 덤비려는데 그중 하나가 제 얼굴을 보더니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조용하소. 이말자 전설인데 얘들아, 철수. 전설의 인물 이말자 정사님이시여. 여기 대리석 바닥이 깨진 거 보이지? 이거 다 저기 천하장사님이 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말하길 이말자 천사님을 대적할 상대는 이 세상에 없다고 했어. 아이, 청년, 날 아는가? 네, 아버지가 씨름을 좀 하셔서 이말자 전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남녀 불문 한번 잡히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 저희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냥 부르면 출동하는 건달들이니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내가 니들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닥쳐라. 이제 올 사람 없지. 개사료는 다 먹은 거야? 그럼 지금 이 자세로 경찰서까지 가는 거야. 뭐라고? 우리더러 개 목걸이를 차고 네 발로 기어서 경찰서까지 가라고? 바로 그거야. 한 번 말했는데 알아듣네. 니들은 진심으로 속죄하지 않으니 짐승 취급을 계속해줘야겠어. 자, 출발하자. 경찰서는 바로 앞이니까 출발하자고. 저는 개목걸이 줄을 잡고 두년놈을 길바닥을 네 발로 기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골목에는 사람이 없어서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곧 도로변에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켜고 난리를 치더군요. 이에 제가 장애인을 학대한 쓰레기들이라고 설명해줬더니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년놈은 네 발로 기어가는 게 치욕스러웠는지 그제야 오열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군요. 저와 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만하고 걸어서 경찰서로 가게 해주세요. 미수가 시아빠가 잘못했다. 아무래도 우리는 정상이 아닌가 봐. 장애인을 괴롭히면 희열을 느끼는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사과할 테니 받아줘라. 사돈, 미안합니다. 당신의 귀한 딸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제발 2발로 걸어 경찰서를 가게 해주세요. 저는 딸에게 어떻게 할지 물었더니 착한 딸아이가 그만 2발로 걸어서 경찰서로 데려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해서 경찰서 앞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개 목걸이도 풀어줬고요.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들이 저희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려 하길래 제가 영상을 틀어 보여줬어요. 그러자 형사들은 사돈 내외를 장애인 감금, 정신적 학대, 착취 등의 죄로 영장 없이 체포해서 경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로써 저와 딸만 경찰서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안기려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구해주러 와줘서 고마워. 오지 마. 피 묻어. 농담이야. 빨리 와서 안아줘. 저와 딸아이는 세상 어느 때보다 강하고 세게 서로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사돈 내외가 한 짓을 증언했답니다. 딸아이도 용기를 내어 그동안 개 목걸이를 차고 당한 일들을 서슴없이 말했어요. 웅변대회를 하듯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말이죠. 사돈 내외는 제 딸만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들을 후원하면서 짐승 취급하며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수십 년간 이 같은 더러운 짓을 했는데 이제야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돈 내외는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의 아들인 상우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더는 제 사위로 지낼 수 없었답니다. 제 딸 미숙이가 처음에 좋아하긴 했어도 지금 같은 지옥을 겪고 나니 사위의 얼굴을 보면 경악을 하다못해 발작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을 이혼시키고 상우는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겠다며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제 딸 미숙이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딸아이를 결혼시키자고 했던 순간을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런 인간들인지 몰랐어. 당신이 뭐가 미안해? 그 인간들, 아니, 짐승들이 잘못한 거지. 세상에 누가 며느리한테 개목걸이를 채우겠어? 당신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일어나. 미안해. 아무튼 다 미안해. 우리 딸 미수가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일어나. 내가 엄마 동영상 보여줄게. 이거 되게 재밌어. 엄마 동영상이라니? 엄마가 시엄마, 시아빠 밟고라는 동영상. 엄마 힘 겁나 세. 제가 사돈집 가서 개 패듯이 패주는 모습을 딸아이가 동영상으로 찍어둔 모양이더라고요. 두 부녀는 제가 응징하는 영상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짓더군요. 저는 정육점을 그만 접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딸아이와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과감하게 가게를 내놓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잊고 있었던 스승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다! 너에게 처음 발골을 가르쳐준 스승이야. 어머! 스승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절에 들어가서 산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게 절에 가서 지내려고 했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얼마 못 가 산에서 내려왔다. 난 부산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었어. 말자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번 주에 발골 대회가 열린다. 최고의 칼잡이를 뽑는 대회 말이다. 스승님, 저 이제 늙었어요. 저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널 뛰어넘을 인재는 100년 뒤에나 태어날 거야. 옆에 네 딸이냐? 너 딸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말을 듣고 딸아이를 돌아봤더니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발골 대회에 나가. 엄마가 1등하는 거 보여줘. 우리 딸이 보고 싶다면야. 대회 나가야지. 스승님, 30년 전처럼 손잡이에서 빠지는 칼을 준비하면 화낼 겁니다. 아주 비싸고 좋은 칼로 준비해 주세요. 아, 그래야지. 이번에는 소 5마리를 우승 상금으로 준다니까? 우승하면 나한테 한 마리만 줘놔. 30년 전에도 한 마리 빼앗아 가시더니 좋습니다. 스승님은 저의 스승님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30년 만에 발골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곳엔 전국에 이름 있는 실력자들이 모두 왔더군요. 서울의 아가미, 충청도의 소불얼, 강원도의 곱창식, 그리고 소문만 무성했던 제주도의 언년이까지 모두 발골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30년 전 전설의 인물이라고 해도 여기서 1등을 하는 건 무리로 보였습니다. 저는 딸이 보는 앞에서 칼을 들고 준비했습니다. 이윽고 호각 소리가 들리자 저의 손 안에 있던 발골 칼을 춤을 추듯 놀렸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소를 발골하는데 제주도의 언년이라는 여자가 선두를 잡았어요. 그 다음 속도가 빠른 건 바로 이말자, 저였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숨이 차질 않더군요. 긴장을 많이 했는지 손까지 벌벌 떨렸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비우려고 눈을 감고 발골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로지 촉감만으로만 칼질을 한 거죠. 그렇게 휘황찬란한 발골을 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박수갈채가 쏟아지더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주도 언년이가 아닌 제가 1등을 해버렸답니다. 눈을 감고 촉감만으로만 발골한 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딸이 보는 앞에서 우승을 하니 아주 기쁘더군요. 이윽고 전국 고수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답니다. 서울의 아가미, 충청도의 소불얼, 강원도의 곱창식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승 후보였던 제주도의 언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아, 나 인생 첫 패배네요. 이봐요, 이말자씨. 당신이 발골계 1인자이십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이제 정육은 그만둬야겠어요. 네? 대회에서 한번 패했다고 은퇴를 하신다고요? 네. 저는 발골 관두고 때밀이나 해볼까요? 경기도에 가서 때밀이 기술 배우고 전국을 섭렵할 겁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언년이 씨. 대결에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저와 딸은 상품으로 받은 소등에 올라탔어요. 이번엔 발정난 녀석이 아니라 얌전한 소여서 다행이었죠.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한 바퀴를 돌 수 있었답니다. 딸아이는 그날을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딸은 누구한테도 시집 보내지 않고 제 곁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요. 최대한 오래 살아서 딸아이를 지켜주고 싶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